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5강 리더십과 동기부여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NCS 교과목이므로 사회복지조직 직원역량개발 부분을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는데요. 교재 8장에 있는 리더십과 동기부여에 대한 수업을 제5강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첫째, 리더십의 개념, 둘째, 리더십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셋째, 리더십의 유형, 넷째, 동기부여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더십의 개념입니다. 어떤 유형의 조직이든 리더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죠. 리더의 역량에 따라서 조직의 운명이 바뀌기도 하고 존폐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국가의 흥망성쇠도 좌우하죠. 조직의 존폐까지도 좌우할 정도로 우리 리더의 역할은 중요하다 보니까 학계에서는 리더십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해서 다양한 그런 리더십 이론을 정립하였습니다. 리더십 이론은 사회 환경 변화에 함께 계속적으로 보완되어 가지고 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리더십 이론들로 발전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츠와 칸은 조직 구성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기대 수준을 넘어서는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게 만드는 영향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또 로빈슨 같은 경우는 목표 달성을 지향하도록 집단에 영향을 주는 능력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 트랙터는 공동 목표의 달성을 위해 협동하여 일을 하도록 영향을 주는 능력이다. 또 베니스는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각자 비전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모두 쏟아 그 비전을 실현하게끔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여튼 여기를 보면은 공통적인 게 어떤 일을 하는데 영향을 주는 능력이다. 물론 긍정적인 그런 능력이겠죠. 그래서 일단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리더십은 단순히 상급자가 지위와 권력에 의한 영향력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의도적인 노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지위와 권력에 의한 상급자에 대한 영향력, 이거가 구분되는 것이다 이거죠. 다음 리더십 이론에서 특성, 성향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전적인 이론인데요. 이것도 사실 무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각종 강의에서 이런 특성, 성향 이론을 리더십 이론으로 많은 소재를 삼았죠.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기 함축적인
그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리더는 어떤 그런 그 리더의 개인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이런 그 특성을 갖추면 성공적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으로요. 그래서 리더는 어떤 비범한 특성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갖는 특성들을 갖추면은 성공적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과 다른 리더들의 특성과 자질이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특성으로 연구 대상으로 우선 신체적 특성은 연령이라든가 신장, 체중, 용모 이런 연구 대상이고, 성격 특성은 독립성, 또 자신감, 지배욕구, 또 공격성, 사회적 배경은 교육 수준, 신분, 사교성, 또 거주지, 출신지, 또 지능을 봤는데 판단력이라든가 결단성, 표현력, 또 인간관계 능력은 관리력이라든가 또 협조성, 사교력, 청렴성 이런 특성을 대상으로 삼았고, 업무 능력은 성취욕구, 또 솔선수범, 책임감, 목표지향성 이런 거를 이제 연구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런 것을 다 갖추고 이러한 그 리더십을 특성이론에서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적 리더는 지능이 높고 자신감을 갖고 있고, 또 업무 상황에서 주도적 성향을 띠며 과학 관련해서 지식이 풍부한 특성을 갖고 있다. 그렇게 봤습니다. 다음은 행동이론입니다. 이거는 특성이론하고 다르게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성공한 리더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행동 유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를 발견해서 훈련시킴으로써 좋은 리더를 갖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사람 중심과 생산 중심의 행동의 어떤 중요성을 발견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이론에는 여러 학자들이 주장을 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이론과는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상황이론은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하이오 대학의 연구에 보면은 리더에 대해서 행동기술 설문지를 150문항의 설문으로 구성된 그러한 그 설문지를 개발해 가지고 리더 행동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업무 구조화 행동과 배려 행동으로. 업무 구조화 행동은 업무 계획과 실천 방법에 대한 업무 구조를 설계하여 잘 배분하고 업무를 주도적으로 리드하여 업적을 낼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런 것입니다. 그게 이제 업무 구조화 행동이고, 그 다음에 배려 행동은 뭐냐? 구성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호적이고 지지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배려 행동이다. 그래서 연구 결과는 뭐냐?
구조와 행동과 배려 행동 모두에서 높은 리더가 어느 한쪽이 낮거나 모두 낮은 리더보다 높은 생산성과 구성원들이 직무 만족도를 가져온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미시간 대학교 연구입니다. 이것은 생산성의 차이를 보이는 팀 관리자를 행동을 비교했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의 리더십 행동 유형을 발견했는데, 첫째는 직무 중심적 행동, 또 구성원 중심적 행동, 이렇게 두 개로 두 유형의 리더십 행동 유형을 발견했는데, 직무 중심적 행동은 기획이라든가 통제, 조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조금 전에 설명한 오하이오 연구의 구조와 행동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반면에 구성원 중심적 행동은 친근감, 인정, 관심 등으로 구성되어 구성원의 복지와 욕구, 또 직무 만족도에 관심을 두는 인간지향적 행동이다. 앞에 설명한 오하이오 연구의 배려 행동과 유사하죠. 그런데 여기서 연구 결과는 뭐냐? 앞에 오하이오 대학은 구조와 배려 모두 높은 데 리더십이 어떤 생산적이고 좋은 결과가 직무 만족도를 가져온다고 이제 했는데, 생산성과 직무 만족도를 가져오는데, 미시간 대학에서는 구성원 중심의 어떤 리더십이 직무 중심적인 행동보다 더 높은 생산성과 직무 만족도를 가져온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다음 블레이크와 머튼은 관리 격자 이론을 주장했는데요. 인간과 생산 모두를 강조했고, 사람에 대한 행동을 9단계로 나누고, 또 과업에 대한 관심 행동을 9개에 나눠가지고 총 81개의 유형 리더십을 분석해가지고 기본 유형 5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이크와 어떤 게 이제 격자 이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리 격자 이론으로 불리게 된 이 블레이크와 머튼은 과업에 대한 관심 행동,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관심 행동, 이런 걸 바둑판 모양으로 좌표를 만들어 가지고 가로축은 생산에 대한 관심 9단계, 세로축은 인간에 대한 관심을 둔 9단계로 나눠가지고 가로 세로를 연결하는 격자망에 따라서 총 81개의 종류의 리더십을 가정했는데요. 그래서 기본 81개의 리더십 유형 중에서 기본적인 5가지 리더 유형이 뭐냐? 우선 사람과 생산에 모두 관심이 전혀 없어 자유방임을 취하는 무력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37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바둑판 모양으로 도식화되어 있는 게 있죠. 생산에 대한 관심이 있고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생산에 대해서도 뭐 관심이 없고 사람에 대해 관심이 없어. 무력형이다 이거죠. 이 도표를 보면 아주 쉽죠, 그죠? 생산에 대한 관심은 적은데 사람에 대한 관심은 높다. 인기해야죠.
또 생산에 대한 관심과 사람에 대한 관심이 중간 정도다. 관심이. 그럼 중용형이 되겠죠. 또 생산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사람에 대한 관심이 낮다. 그럼 과업형이 되겠고, 생산에 대한 관심도 높고 사람에 대한 관심 높으면 제일 끝에 있는 위에 있는 팀형이 되겠죠. 그래서 관리자 격자 이론은 여러 나라의 리더십 훈련 분야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행동 이론은 그 리더의 사람 중심의 행동과 그 생산 중심의 행동이 중요한 행동임을 밝혀냈고, 리더십을 개념화하는 기본 구조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리더의 행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원을 변화시키고 그 조직 효과성과 연결되는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최선인 유일한 리더 행동은 있을 수 없다. 즉, 리더가 상황에 적합한 행동을 취할 때 조직 효과성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비판은 곧 이어서 강의하게 될 그 상황 이론으로 전환시키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상황 이론입니다. Situational Theory인데요. 전제는 리더의 효과성은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서나 이상적인 그런 유일한 리더십은 없다 이거죠. 상황에 따라서 리더의 효과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리더는 리더십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상황 요소를 파악하고 평가하고 그에 맞는 리더십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들이 특성론적 접근하고 행동론적 접근을 살펴봤는데요. 특성론적 접근은 리더는 이제 태어나는 것이다. 특성과 자질이 따로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행동론적 접근은 리더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육훈련에 의해서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설명하는 상황 이론은 1960년대하고 70년대에 주창되었는데요. 리더의 효과성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봤습니다. 즉, 리더와 조직이 처한 상황이 서로 부합될 때는 가장 성과가 좋기 때문에 동일한 리더가 어떤 조직이나 상황에서는 효과적이나 다른 조직과 상황에서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상적 리더십의 유형이 어떤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특정한 상황에 따라서 리더십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인 연구들로 피들러의 상황이론과 허시와 블렌차드의 상황이론,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리더십 상황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인 피들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들러의 리더십 유형을 관계지향적 리더와 과업지향적 리더로 구분했는데요. 그 세 가지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 또 업무 구조화의 정도, 리더의 권력,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리더십은 각 상황에 맞춘 리더십이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면은 과업지향적 리더는 상황이 매우 유리하거나 불리할 때 효과적이라 봤습니다. 상황이 중간 정도일 때는 관계지향적 리더가 효과적이다. 즉 인간 중심형이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허쉬와 블렌차드는 사람 중심과 과업 중심으로 봤는데요. 이것도 뭐 비슷합니다. 비들하고 사람 중심이 관계지향적 리더고 과업 중심이 과업지향적 리더가 비슷한 거죠, 사실. 근데 상황 요인으로 부하 직원이 성숙도를 봤다. 그래서 부하 직원들한테 허쉬하고 블렌차트는 위임형과 참여형, 제시형, 지시형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그럼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위임형이란 뭐냐? 위임형 리더십은 부하 직원들의 성숙도에 맞춘 리더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하 직원이 능력, 의지 모두 있는 경우 이게 상당히 좀 의미심장하죠. 부하 직원이 능력, 의지가 모두 있는 경우는 이를 위임한다 이거죠. 함께 일어나가는 위임형 리더십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부하 직원이 뭐 다 이렇게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죠.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참여형은 뭐냐? 부하 직원들이 능력은 있는데 의지가 없다. 이런 부하 직원들도 꽤 많죠. 능력은 좋아요. 능력이 있는데 하겠다는 어떤 강력한 의지 이런 게 없다. 이럴 경우에는 참여를 유도해가지고 부하가 좀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이를 통해서 의지를 성장시킬 수 있게 하는 참여형 리더십이다. 그 다음에 제시형이 있습니다. 부하 직원이 능력이 없는데 의지만 있다. 뭐 하려고는 하는데 능력은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리더가 아이디어와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겠죠. 제시형 리더십이다. 다음 지시형 리더십은 뭐냐? 부하 직원이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 이런 경우에는 모든 것을 지시하고 점검해주는 지시형 리더십이 보다 효과적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부하 직원들의 성숙도에 따라서 리더십을 행사한다. 다음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명확한 목표 달성 과정 및 경로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부하 직원들이 동기부여를 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즉 리더 역할은 부하 직원들의 동기를 높이는 데 있다고 한다. 그래서 상호 요인은 동기부여의 상호 요인으로 부하 직원의 특성, 업무 환경의 특성, 그래서 상황 변화에 따라서 리더십 형태가 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에서 4가지 리더십 유형을 제시했는데요. 즉 지시적 리더십과 또 지지적 리더십, 그 다음에 참여적 리더십, 성취지향적 리더십으로 나누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그럼 지시적 리더십은 뭐냐? 과업의 구조화가 낮아서 업무의 공식화가 되어 있지 않거나 부하 직원들의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하여 자신의 역할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시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즉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세부적으로 제시해주고 통제, 조정할 수 있는 지시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다음 지지적 리더십입니다. 수행 능력이 높은 부하 직원과 일할 때나 공식적인 권한관계가 분명한 조직에서 일할 때, 업무가 너무 어려워서 자신감을 상실하였거나 단순한 업무로 지루함을 느끼고 있는 경우는 그 부하 직원들의 감정을 읽고 사기를 북돋워 줄 수 있는 지지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다음 참여적 리더십은 부하 직원들이 업무 성취 욕구가 강하며 또 자율성의 욕구가 강한 경우에는 부하 직원들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고 그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참고하는 참여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성취지향적 리더십은 뭐냐? 업무가 비구조화되어 있으나 수행 능력이 높은 부하 직원에게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상황에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신뢰감을 갖게 하는 성취지향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라고 봤습니다. 다음은 현대의 리더십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대의 리더십 이론에서 카리스마 리더십이 있습니다. 여러분 카리스마 리더십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 초자연적인 특질을 이제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카리스마 리더십인데, 이제 19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활발히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카리스마라는 것은 신이 주신 재능, 신성한 은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영적인 초자연적인 이 특질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카리스마의 리더는 뭡니까? 고도의 어떤 자신감, 자기 확신, 선명하고 강한 비전, 자신의 비전에 대한 강한 믿음, 또 개혁적, 변화지향적인 모습, 조직 환경 변화에 대한 민감성, 의사소통의 탁월함, 높은 수준의 에너지 및 행동지향적 태도 등과 같은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카리스마적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셔야 하는데요. 또 솔선수범이나 인상관리를 통해서 그들로부터 어떤 맹목적에 가까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카리스마 리더의 초인적 특질이 존재 여부보다는 구성원들이 리더의 매력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리더에 대한 강한 애정과 신뢰, 리더의 비전을 따르게 하고 복종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카리스마 리더를 하더라도 일방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가 먼저 변화를 선도하는 행동을 보이고 구성원들이 성과 지향 행동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역사에서 항상 우리가 배우는데요. 역사에 잠깐 여러분들의 소개를 해드리면 징기즈칸의 리더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기즈칸은 태무친이잖아요, 이름이. 그래서 징기즈칸은 1162년 이제 몽골에서 태어났는데 상당히 아버지도 일찍 독살당하고 해가지고 부족도 떠나고 했는데 가진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서 그걸 다 극복하고 나서 세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점령하는 그런 칸이 됐죠. 그는 가족과 함께 비극을 견디면서 아주 밑바닥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초원의 엄격한 카스트 구조에 도전했죠. 자신의 운명을 주도하고 또 그 당시로는 아주 혁명적 발상으로 가족이나 부족보다는 신인하는 동맹을 맺어가지고 1차적 지지 기반으로 삼았죠. 심지어 적의 장수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로 능력이 있고 신분 이걸 다 떠나서 능력이 있고 어떤 신뢰도라든가 이런 게 보이면은 자기가 품었습니다. 쉽지 않는 일이죠, 사실. 그리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나갔고, 물론 자신의 앞길을 막는 사람은 도전하고 죽이게 됐죠. 하지만 자신이 은혜를 입거나 이렇게 신뢰를 가진 사람한테는 한없는 그런 유대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는 혈안적 유대가 아니라 어떤 자기에게 보여주는 태도와 행동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해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혈통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서 과제를 부여했다 이거죠. 그 당시로는 이 혁명적 발상이거든요. 이게. 어떤 부족의 우두머리라든가 그런 친인척 이런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배치하던 것을 재능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평가해가지고 배치했다 이거죠. 이게 오늘날의 어떤 기업이나 이 공직 계통 이런 데서도 이게 많이 이게 적용됩니다, 사실. 그래서 충성스러운 부하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태무친이 전사로서 활동한 60년 동안 장군들 가운데 그를 버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놀라운 리더십이죠. 그는 초원 전사의 전통적인 공격력과 기동력을 중국 최고의 과학기술과 결합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인재들을 적이지만은 품어 안고 여기 전쟁에 기여를 하게 했다 이거죠. 그래서 한 번도 똑같은 방법으로 전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창의성이 돋보이고요. 그것이 되풀이되는 실용적인 학습과 또 실험적 적용, 꾸준한 수정을 하여 사람과 과학기술을 다루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대법령을 제정해서 국가를 창조했고
또 쿠르타이 부족회의에서 칸의 공정한 선출, 또 지도자의 솔선수범, 또 군주가 법을 스스로 지켰습니다. 즉 법치주의를 실행했다. 몸소. 그래서 전장에서는 병사들이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지만은 회의에서는 하급 병사라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작전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과제에 설명을 하고 자신의 의견도 내게 하고 해서 그들의 그 하급 병사라도 참여와 소통을 중요시했다 이거죠. 자,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지금도 이거 얼마나 우리 현대에 이거 강조합니까? 그러니까 그 세계 문화와 지식을 받아들여가지고 항상 배우고 익혀가지고 그 세계 최강국이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배운 게 없어가지고 자신의 이름도 쓸 줄 몰랐는데 이렇게 그 지식을 받아들이고 문호를 개방하고 항상 배우고 그래서 세계 최강국을 만들고 현대사회에서 뭡니까? 생존의 필수적인 조건인 지식의 융합과 재창조를 그 당시에 벌써 추구했다. 이렇게 놀라운 사실을 잠깐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거래적, 변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더가 안정에 초점을 두냐, 변화에 초점을 두냐에 따라서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거래적 그 리더십은 안정지향적인 리더십입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 구성원들이 역할과 업무를 명확히 할당하고 또 이를 통제, 평가하는 리더의 행동을 강조합니다. 목표를 달성한 결과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이 개인적인 관심에 따라서 보수나 지위 이런 걸 보장했다.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리더와 구성원 간의 관계는 그 구성원들의 동기를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했다. 리더에게도 복종을 가져오죠. 그런 그 보상하고는 다르게 변혁에 대한 초점을 둔 변혁적 리더십이 뭐냐? 구성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해서 그들의 변화를 도모했다. 결국은 이게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과업 수준의 향상을 지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성원들이 자신의 관심사를 조직 발전 속에서 찾도록 영감을 불러일으켜주며 항상 창조와 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했다. 그래서 개인적 보상보다는 도덕적 가치와 이상에 호소해서 그 구성원들의 의식과 조직의 노선과 문화를 변화시키지 않은 그런 리더십이 변혁적 리더십이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카리스마라든가 영감 자극, 또 비전 제시, 개인적 배려 등 요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거래적 리더십이 리더에게 복종하는 대가로 임금이라든가 신임을 주는 교환적 관계를 이렇게 기본으로 한다면 변혁적 리더십은 뭡니까? 리더와 부하 모두의
동기, 그리고 목적의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즉, 변혁적 리더는 상위 욕구를 가진 어떤 전인적인 존재로 구성을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고 상호 보완적이다.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 이거죠. 다음은 여기 지금 표에는 없는데 가치 경쟁적 리더십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 통합적 리더십입니다. 각각의 그 어떤 리더십의 그 다양한 리더십이 유형이 있는데 모두 필요하다는 그런 통합적인 그런 그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조직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리더의 지위에 따라서 다양한 리더십과 기술과 역할을 적절하게 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서번트 리더십은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고 그 우리 사회복지 조직에서 주로 많이 다루죠.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은 이런 그 서번트 리더십이 특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또 사회로 진출하고 그러면 직장을 잡고 하면은 각종 기관이나 시설 이런 데서 근무하게 될 텐데, 했을 경우에는 그 서번트 리더십이 상당히 요구됩니다. 그 서번트 리더십은 뭐냐? 조직 구성원을 섬기고 봉사함으로써 조직을 이끈다 이거죠. 어떤 조직의 생산 업적보다도 구성원의 욕구가 먼저다. 구성원을 잘 돌보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그 생산 업적도 많이 난다 이거죠. 구성원들이 사기가 올라가고 이러니까 구성원들이 어떤 생산적인 업적을 많이 낸다 이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변화를 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린리프가 제시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가 구성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구성원들이 고객을 위해서 서비스 전달에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 이거죠.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이 갖춰야 할 요건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어떻게 있습니까? 그 듣기라든가 그 동정, 치료, 인지, 설득, 개념, 예견, 보호, 개발, 협동 이런 그 요건이 있는데요. 그 구성원들의 욕구를 듣고 파악한다. 동정은 부하가 실수했을 때 같이 동정해준다 이거죠. 치료는 부하의 실수를 해결해주고 위로해준다. 인지는 부하의 강약점을 관찰하여 알려준다. 설득은 지시보다 설득을 택하여 부하에게 접근한다 이거죠. 개념은 장기적이고 폭넓은 사고방식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예견은 현재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예견하고 상호 판단을 할 줄 안다 이거죠. 보호는 리더 자신이 조직의 물적, 인적 자원에 대한
감시자이고 보호자라는 것을 안다 이거죠. 개발은 부하들이 현재 능력에 만족하지 않고 개발 발전시켜 나간다. 협동은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항상 공동체 정신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10가지 이러한 요건을 서번트 리더십이 갖춰야 할 요건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재가 있습니다만은 서번트 리더십 이외로 동방수의 레오를 예를 들었는데요. 잠깐 소개하면은 동방순례의 한 구절로 헤르만 헤세 작품인데요. 레오나는 사람이 묘사하는 부분인데 그는 짐을 나르는 일도 도왔고 때로는 대변인의 사사로운 일도 맡아 하기도 했다. 또 눈에 잘 띄지 않는 이 사나이는 어딘지 사람을 끄는 데가 있고 쉽사리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있어서 모두가 그를 좋아했다. 이러는데 레오는 순례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살펴가지고 어떤 허드렛 일이나 식사 준비를 돕고 때때로 지친 순례자들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 중이었습니다.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레오가 사라지자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했고 피곤에 지친 순례자들 사이에 싸움이 잦아져 순례가 중단되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사람들은 레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죠. 그가 진정한 리더였다. 이렇게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례단의 한 사람이 레오를 찾아 몇 년을 찾아 헤맨 끝에 순례단을 후원하는 교단에서 레오를 찾게 되는데 순례단이 종로로만 알고 있던 레오가 사실은 그 교단의 우두머리이자 정신적 지도자임을 알게 됐다 이거죠. 이게 이제 서번트 리더십의 예를 한번 들어주었습니다. 다음은 리더십의 유형입니다. 칼라일이 리더십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시적 리더십, 전제적 리더십이라고 하는데요. 칼라일은 참여적 리더십, 위임적 리더십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는데요. 리더십 중에서 지시적 리더십 한번 봅시다. 이거는 명령과 복종을 강조한다 이거죠.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에 구성원을 참여시키지 않고 결정된 것을 구성원들에게 명령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구성원을 보상과 처벌에 의해서 통제한다. 이러한 리더십 유형은 조정은 더 쉽겠죠. 명령과 복종을 강조하니까. 그 다음에 정책의 일관성이 있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있는 이런 장점이 있겠죠. 하지만 단점은 구성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겠죠. 또 조직을 너무 경직화, 너무 딱딱하게 한다 이거죠. 유연한 이렇게 조직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스스로 일을 찾아가지고 잘 안 합니다. 이 지시적 리더십을 발휘하면은 피동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구성원 간의 적대감, 또 경쟁, 소외감을 유발시키는 그런 단점이 있고, 다음 참여적 리더십은 민주적 리더십으로서 구성원들이 자발적인 참여, 민주적인 결정을 중시한다 이거죠. 동기유발적이고 조직의 목표를 위해서 개인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리더와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고 그런 게 이제 좋은데, 이 긴급한 어떤 위기의 의사결정에는 적절하지 않죠. 신속하게 이렇게 결정해야 될 경우에는 이 참여적 리더십이 적절하지 않는다. 다음 위임적 리더십은 그 의사결정의 대부분을 구성원에게 위임해가지고 구성원 스스로가 이제 조직의 목표를 계획 수행해라 하고 그 재량권을 가지고 일한다 이거죠. 이런 리더십은 그런 재량권에서 장점이 있는데 일 처리대 정보 제공이 부족하고 리더가 자문 역할만 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갈등이 발생했다. 그때는 조정을 위한 개입하기 어렵죠. 구성원에게 다 위임했기 때문에. 다음 리더의 연속성인데요. 리더의 유형은 연속성상에 있다. 타넨바움과 스미트가 얘기인데요. 그래서 부하 직원들의 의사결정 과정이 부하 직원들의 체계가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변함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리더의 유형도 지시적에서 자율적 리더십으로 연결되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 내 지휘 수준에 맞는 리더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최고 관리층의 그 리더십이 있는데요. 최고 관리층의 과업은 뭡니까? 내부 운영을 지시하고 조정하며 조직 외부의 다양한 이익 집단이나 지역사회와 관계를 확립하고 외부 변화에 적절하게 반응하며 조직을 이끌어가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직의 기본적인 임무를 설정해야 됩니다. 또 외부의 이해관계 집단과 교섭 중재하고 조직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됩니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서비스 기술을 선정하고 내부 구조를 발전시키고 유지한다. 변화를 주도하고 수행하는 리더십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최고관리층, 중간관리층은 뭡니까? 최고관리층과 하위관리층을 연결하는 수직적 연결자로서의 기술, 또 거기서 플러스 다른 하위 부서 간의 조정을 꾀하는 수평적 연결자로서의 기술,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직원 개개인의 욕구와 기대를 조직의 목표와 연결시키는 인간관계 기술이 요구됩니다. 이게 중간관리층이 이게 자유입니다, 사실은. 이게 최고관리층과 하위관리층의 어떤 그 링커 역할을 하면서 이 링커 역할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조직이 성공적으로 가느냐, 또 실패적으로 가느냐, 이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 하위관리층의 리더십은 현장의 직원들과 일상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함께 일하는 슈퍼바이저, 현장 직원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교육시켜야 되죠. 적절한 슈퍼바이저. 직원들에게 프로그램 수행을 감독하고 업무를 분담 위임하고 또 정보 제공하고 자문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조직의 구성원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계층이죠. 하위관리층이.
그렇기 때문에 직원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전문적 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맡은 자기 위치에서 리더십을 적절하게 발휘를 해야 됩니다. 최고 관리층이 하위 관리층의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리더로서의 위치를 상실하게 되죠. 최고 관리층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최고 관리층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고 하위 관리층의 기술을 사용할 경우에는 리더로서의 위치를 상실하게 되겠죠. 최고 관리층은 최고 관리층이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금 말씀드리면은 어떤 조직의 기본적인 임무를 설정하고 또 외부의 어떤 이해관계 집단, 기관 이런 데 나가서 교섭 중재하고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뭐 이런 쪽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뭐 하고 관리층에서 일하는 어떤 그런 일에 몰두하다 보면은 최고 관리층의 어떤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거죠. 조직이 어려움에 빠진다. 자기 위치에 맞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게. 반대로 하위 관리층이 최고 관리층이 사용하는 기술을 사용한다. 이런 경우도 월권행위가 되겠죠. 이건 뭐 조직이 엉망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생산적인 일이 잘 성취가 되겠습니까? 이게 조직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데는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걸 리더가 되려면은 이런 자질뿐만 아니라 뭐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알고 자신의 위치에 맞게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음 네 번째로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는 행동을 하도록 동기를 이제 부여하는 거죠. 동기부여는 움직인다는 뜻인데요.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행동하도록 자극한다 이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행동을 유도하고 그 행동을 지속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동기를 유발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지속하게 한다. 계속 일어나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직무 동기를 이제 높여야 되는데 목표 달성을 하려면 동기는 내면적인 욕구나 욕망에 일어나고 제 동기가 부여되면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한번 또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구성원이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직무 동기를 높일 필요가 있다. 직무 동기를 높여야지 목표가 성취되죠. 그죠? 조직 목표가 성취된다. 왜 동기는 내면의 욕구에서 시작돼 가지고 동기가 부여되면 행동으로 이어진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의 욕구를 조직의 욕구와 일치시킬 때 이때 목표 달성이 되겠죠.
또 신바람 나가지고 일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 행동을 지속하게 하고 하면은 조직의 효과성과 효율성 향상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개인의 욕구를 조직의 욕구와 일치시킨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행동하게 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동기부여의 메커니즘에 한번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부여 과정은 뭡니까? 욕구가 있으면은 이제 동기를 부여해야죠. 하면은 동기가 부여되면은 행동을 이루어지죠. 그런 목표가 효율적으로 달성이 되겠죠. 그래서 동기부여에 관한 연구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부여에 관한 연구가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동기부여라는 것은 무엇으로 어떻게 동기를 유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무엇으로 동기를 유발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조직의 구성원들을 잘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기 이론은 두 가지 범주가 있는데, 하나는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 이론이 있고요. 또 무엇에 의해 동기를 부여하냐 이거죠. 무엇에 의해서. 다른 하나는 과정 이론으로서 동기가 부여되는 인지 과정에 대해 설명한 겁니다. 구성원들에게 동기가 부여되는 인지 과정. 이건 과정 이론이다 이거죠. 그래서 내용 이론의 대표적인 이론으로 매슬로우의 욕구 유계 이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더퍼의 ERG 해가지고 ERG 이론 해가지고 existence, relatedness, growth 해가지고 이 앞에 따가지고 ERG 해가지고 알더퍼의 ERG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허츠버그의 동기위생 이론 있고 맥컬릴란드의 성취 동기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매슬로우 욕구 유계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확실히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매슬로우 욕구 유계 이론. 다른 이론들도 독특한 게 있지만은 매슬로우 욕구 유계 이론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우리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이거는 확실하게 좀 알아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5가지의 어떤 유계적 욕구가 있는데, 첫째, 이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생리적 욕구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가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해서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 자기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 욕구, 이렇게 5단계가 있습니다. 생리적 욕구는 가장 낮은 수준의 1단계 욕구입니다. 그러면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욕구. 아주 기본적인 욕구죠. 우선 배고프면 밥 먹어야죠. 그죠? 그런 욕구. 잠 오면 잠 자야죠.
이런 그 의식주, 주거라든가 이런 거 살 데가 있어야죠. 다음 안전의 욕구는 물질적 안정, 타인의 위협이나 재해로부터 안전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감정적 해악으로부터 위험에 대한 자유도 포함된다.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는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또 사랑, 우정, 인간 모임에서 소속 욕구도 해요. 또 동료 직원과의 인간관계, 근로자 중심의 리더십에 대한 경험이 이 욕구의 충족에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다.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또 어디에 좀 소속된 욕구가 있다 이거죠. 또 자기 존중의 욕구는 타인으로부터의 존경이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로 높은 직위에 오르고자 하거나 과업을 성공적으로 성취해가지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이게 자기 존중의 욕구입니다. 자아 실현의 욕구는 뭐냐? 가장 높은 수준의 욕구로 자아 발전과 이상적인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응? 자기 만족을 위한 욕구입니다. 창조적이거나 혁신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과 능력에 도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자기는 자신이 세상에서 롤모델이 다 있을 겁니다. 훌륭한 사람, 난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높은 수준의 욕구죠. 근데 이것은 매슬로우가 한 단계 한 단계의 욕구로 이게 올라간다는 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생리적 욕구가 만족되어야지 그 다음에 안전 욕구로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 다음 욕구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해서 채우려고 하는 다음 단계의 욕구들을 한꺼번에 발생한 게 아니고 채워지는 대로 단계적으로 인식된다. 이렇게 욕구의 사다리라는 욕구 단계 이론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조금 전에도 설명했습니다만 인간의 욕구의 분류와 전이 과정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욕구와 동기의 관계를 잘 인식해서 동기부여에 대한 고전적인 기초를 제공했다는 데서는 큰 의의를 갖는데, 그런데 비판은 실제적으로 꼭 단계적으로 이게 욕구가 발생하느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죠. 또 그것을 충족을 바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또 5가지 이외의 욕구도 존재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간과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나 더 주위를 봐도 자신인 비록 가난하고 힘겹고 참 굶으면서까지도 주위를 위해서 나누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런 봉사하는 사례가 있죠. 그래서 꼭 단계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은 이게 가장 일반적인 그런 이론입니다. 이게 이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이. 그래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은 알더포의 ERG 이론인데요. 이것도 앞에 매슬로우 욕구 위계 이론을 이해를 하면 이건 아주 쉽습니다. 뭔가 하면은 존재 욕구, 관계 욕구, 성장 욕구 3가지 욕구 범주를 제시했는데, 존재 욕구는 뭡니까? 매슬로우의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가 비슷해요. 생리적이고 물질적인 욕망과 임금이나 쾌적한 작업 환경에 대한 욕구.
여러분들이 응용하면은 그 위에 욕구 5단계 작업 환경 적용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관계 욕구는 주변 사람과의 의미를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로, 메슬로우의 사회적 욕구와 유사하죠. 그죠? 관계 욕구니까. 다음 이제 성장의 욕구는 자아 존중과 자아 실현 욕구와 같은 단계의 욕구로서 창조적이고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노력과 관련된 욕구이다. 근데 좀 다른 거는 욕구가 반드시 저순위에서 고순위로 가는 거 아니다. 퇴행도 이루어진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까지 진척했다 다시 존재로 갈 수도 있고, 성장까지 올라갔다가 성장의 욕구까지 갔다가 다시 또 관계의 욕구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다 이거죠. 그 정도를 알고 계시고, 허즈버그의 동기 위생 이론은 직무 만족 관련은 동기 요인이고 직무 불만족 관련은 위생 요인이 돼가지고 동기부여는 동기 요인이 충족시켜야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것도 이제 한계 비판은 경제적 보상이 동기 요인이 될 수 있는 직업군, 인력군 너무 무시했다, 이렇게 비판받고 있습니다. 경제적 보상이 상당히 그 어려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중요한 동기 요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너무 무시했다. 오로지 동기 요인을 그 충족시켜야만 움직인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 비난이 있고, 다음에 맥클릴란드 성취 동기 이론은 그 성취 욕구와 친교 욕구로 나누는데요. 그 성취 욕구는 일을 달성하고 장애를 극복해가지고 높은 목표를 이루고 하는 욕구. 그죠? 다른 사람의 경쟁이 이기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펼쳐보는 그런 욕구입니다. 친교 욕구는 다른 사람들과 친근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으려는 욕구.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더불어 생활하기를 원한다, 이런 욕구입니다. 다음 권력의 욕구는 그 맥클렐란드의 성취 동기 이론에서 여기 권력의 욕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의 욕구는 뭔가 하니 그 다른 사람들에게 통제력을 행사하거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지휘하는 욕구입니다. 이거는 이제 참고 알아두시고요. 다음에는 과정 이론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동기부여가 되느냐.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과 브룸의 기대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제 과정 이론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우선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은 사회적 비교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자기 받을 보상이 자기 기울인 노력 사이에서 차이가 난다고 판단되면 이런 차이를 줄이려는 동기가 생긴다는 이론인데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 이거죠. 판단해가지고 상대적 기준을 정하는데, 이게 형평성 이론인데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받은 보상이 자기가 다른 사람과 적다가 판단되면은, 또 노력을 덜 투입한 동료와 동등한 보상을 받았다 판단하면 노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즉 부정적 동기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반대로 다른 사람보다 보상이 크다고 인식되면 긍정적으로 동기가 된다, 이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형평성 이론은 리더가 조직 구성원들에게 공정하다고 인정하는 보상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성원들이 형평성에 대해 올바른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이런 걸 할 필요성을 알려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브룸의 기대 이론입니다. 기대 이론은 조직 구성원들이 갖는 기대,
성공 확률이라든가 성공으로 인한 이익가 동기를 부여한다. 동기부여의 3요소로 유의성, 수단성, 기대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의 고부의 관계를 기반으로 한 결합에 가지고 형성된다고 봤는데, 그 유의성은 성과나 보상에 대한 매력으로 기대하는 결과에 대해서 개인이 얼마나 가치가 있게 여기는가 이거고, 그 다음에 수단성은 뭡니까? 성과 달성했을 때 보상이 어떻게 어려지냐. 그거를 보상이 믿는 정도. 그러니까 수행에 따른 결과가 확실하다. 이런 일이고, 이제 수행에 따른 결과가 전혀 없다 했으면 제로가 돼요. 기대감은 일정한 노력이 어떤 성과를 가져올 가능성이냐. 기대감으로 성과가 주어진 수행을 단계로 획득하신 것이 불가능하다 하는 이제 제로가 되어 있고, 수행이 달성됐다고 믿으면 이제 일로 계산되는데, 이러한 그 세 가지 요소의 고부의 관계로 이제 형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근무 실적에 대한 매력 향상, 또 업무 평가와 성과 보상 연계, 성과 달성에 대한 기대 향상을 초래할 수 있는 기대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브룸의 기대 이론은 많은 실증적 연구를 거쳐서 검증되었고, 또 동기부여 이론 중에서 가장 과학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는 인간이 합리성을 근거로 결과와 확률을 예측하여 행동하다 전제했는데, 인간은 꼭 그래 합리적이지 않죠. 그죠? 합리적이면서도 동시에 비합리적이죠. 또 이성적인 동시에 감정적인 존재다. 그래서 예측하기 쉽지 않다 이거죠. 하지만 그 기대 이론이 구성원들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직이나 관리자에게 주는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과제를 부여하겠습니다. 과제도 시간 있을 때 충실히 연구하고 학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 가지 그 평가에 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니까, 그죠? 이번 과제는 동기이론 중 내용 이론에서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은 무엇인가 합니다. 그래서 5단계 욕구 위계 이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간략히 작성해 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5강 리더십과 동기부여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